겉보기엔 노련한 정원사가 잿더미, 즉 목재에서 나온 회색 황금을 자랑스럽게 밭에 뿌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정성스러운 돌봄의 상징이자 풍년의 약속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비옥함의 묘약이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식물들에게 서서히 작용하는 느린 독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최고의 의도로 행하는 이 행동이 오히려 풍성한 꽃과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실수라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해소하고 제가 치명적인 독이 되는 식물들의 블랙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한 꼬집의 재가 여러분의 수확량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자, 기본부터 시작해 봅시다. 재는 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재를 저렴하고 완벽하게 무료인 비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목재재는 실제로 유용한 요소들의 보고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질소는 날아가지만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붕소, 철분 등 수십 가지의 미량 원소들이 남아있죠. 게다가 이 모든 성분들은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칼륨은 개화와 결실에 관여하고, 이는 뿌리 발달을 돕고, 칼슘은 식물이 튼튼한 세포를 만들도록 돕죠. 완벽한 영양 공급원처럼 들리지 않나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재는 화덕의 황금이라 불리며 그 기적적인 힘을 믿고 어디서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90%의 정원사들이 놓치는 핵심은 바로 재가 토양에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입니다. 유익했던 비료를 해로운 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토양의 pH, 즉 산도의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pH 0에서 14까지의 척도는 토양 환경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를 나타내죠. 대부분의 원예 작물은 pH 6에서 7 사이의 중성 또는 약산성 토양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무를 태운 제목재재는 매우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그 안에는 탄산칼슘과 탄산칼륨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물과 접촉하면 토양의 pH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사실상 재를 투입하는 것은 토양의 산성을 화학적으로 중화 혹은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산성도가 높은 척박한 토양이나 습지 토양에는 이로운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중성이거나 알칼리성인 토양에 재를 넣는 것은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미 칼슘이 과도한 사람에게 순수한 분필 가루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산성 환경에 적응해온 식물들은 갑자기 알칼리성 토양에 들어가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뿌리는 토양 속에 철분, 망간, 붕소 같은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도 이를 흡수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위 클로로시스, 즉 양분 결핍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약해지고 잎이 누렇게 변하며 결국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특정 식물의 요구 조건과 당신의 토양이 원래 가진 산도를 고려하지 않고 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가장 명백한 위험군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산성 토양 선호 식물, 즉 산을 좋아하는 식물들입니다. 이들에게 산성 토양은 단순히 선호하는 환경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들의 뿌리체계는 진화적으로 바로 그런 환경에서 살도록 적응했기 때문에
토양이 조금이라도 알칼리화되면 이들은 마치 천천히 질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물에 잿가루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망치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식물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고 인맥 사이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알칼리성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결핍증의 확실한 징후입니다. 성장이 느려지고 꽃이 빈약해지거나 아예 멈추게 되죠. 여러분은 식물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는 영양분을 더 주려고 할 것이고 이때 심지어 그 젤을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악화되어 식물을 무덤으로 몰아넣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식물 포장재나 가이드북에 산성 토양 선호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쟤는 이들에게 절대 금기입니다. 그 어떤 명목으로도 주변에 살짝 뿌리는 것도 퇴비에 섞어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에게서 잿가루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그럼 이 위험군에는 어떤 식물들이 포함될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바로 모든 침엽수들입니다. 가문비나무, 소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전나무. 이 모든 나무들은 느리게 분해되는 소립이 쌓여 토양이 형성되는 숲에서 자랐습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흙을 산성화시키죠. 바로 이런 산성 환경에서 침엽수의 뿌리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침엽수 밑에 잿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이들이 익숙했던 환경을 급격하게 바꿔버리는 행위입니다. 알칼리성 반응은 토양 내 철분과 마그네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침엽이 노랗게 변색되고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본래의 관상 가치를 잃고 약해지며 병충해에 취약해집니다. 풍성하고 푸른 아름다운 나무 대신 비실비실하고 누렇게 변한 볼품없는 나무를 얻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침엽수 묘목을 심을 때 젤을 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뿌리 시스템이 아직 단단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적 충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침엽수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침엽수용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전용 비료를 사용하거나 소나무 껍질이나 떨어진 소리프로 주변을 멀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분 공급은 물론 침엽수가 좋아하는 적절한 산성 환경도 동시에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잿을 절대 주면 안 되는 다음 주요 식물 그룹은 바로 진달래과 에리카과 식물들입니다. 여기에는 정원의 진정한 귀족들인 로도덴드론, 아젤리아, 헤더, 에리카, 그리고 블루베리나 월귤 같은 베리류 작물들이 포함됩니다. 이 식물들은 가장 엄격한 산성식물, 산성토양 선호 식물입니다. 이들에게 최적의 토양 산도 pH는 4.0에서 5.5 사이로 매우 강한 산성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특별한 균류인 균근 마이코리아가 공생하며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균근은 오직 산성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잿을 넣게 되면 바로 이 균근을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식물은 양분을 흡수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양분 부족으로 굶주리게 되고 잎은 작아지고 노랗게 변하며 꽃봉오리가 생기지 않고 결국 식물체 전체가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의 경우 잿을 주는 것은 수확량을 포기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작고 맛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로도덴드론의 풍성한 꽃다발이나 달콤한 블루베리 한 바구니를 꿈꾼다면 정원의 이 구역에는 잿을 영원히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피트모스 토탄, 콜로이드성 유황, 유황가루 혹은 전용 산성화제를 사용하세요. 정원의 여왕이라 불리는 수국, 그 중에서도
특히 큰 잎이 수국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국의 꽃 색깔이 토양의 산성도, 즉 pH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식물이 알루미늄 성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어서 수국이 선명한 파란색이나 하늘색으로 피어납니다. 반면 알루미늄 흡수가 차단되는 중성이나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꽃 색깔이 분홍색이나 진분홍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파란색인 수국에 목재를 태운 재를 주게 되면 단순히 색깔만 분홍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식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급격한 pH 변화는 수국이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철분까지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이는 곧 우리가 흔히 아는 엽록증 클로로시스로 이어집니다. 잎맥 사이가 연한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고 수국 전체가 쇠약해져 보입니다. 결국 유용한 보충제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병들고 꽃 색깔마저 흐릿한 건강하지 못한 식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분홍색 꽃이라면 재 대신 더 부드럽게 작용하는 돌로마이트 석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고 싶다면 재는 수국에게 피해야 할 1순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황산 알루미늄이나 푸른색 수국 전용 비료를 선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잿가루 때문에 고통받는 식물은 강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들만이 아닙니다. 약산성이나 중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들 역시 토양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 식물들은 진달래처럼 극도로 까다롭지는 않지만 재를 너무 많이 주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성장이 더뎌지고 수확량이나 관상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제대로 물도 주고 잘 가꾸었는데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 원인은 흙의 pH를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식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든 과도한 잿가루 투입일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는 우리가 흔히 키우는 많은 텃밭 작물과 원예 작물들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식물이 재에 민감한 블랙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무작정 재를 뿌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적정량이 중요하며 해당 작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그룹의 대표적인 주자는 바로 수영 소렐과 루밥입니다. 우리가 이 식물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특징적인 상큼하고 개운한 신맛 때문이죠. 이 신맛을 내는 산주로 수산 옥살릭 아시드입니다. 은 단순히 맛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 식물들은 약산성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고 풍부한 녹색 잎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제-A씨를 넣어주면 토양의 산성도를 중화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식물은 특유의 신맛을 잃게 됩니다. 잎은 밍밍하고 풀맛만 나는 것처럼 변하죠. 뿐만 아니라 생육 상태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약해지고 잎도 작아집니다. 식물의 생화학적 과정이 깨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애쓰느라 성장에 써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그러니 신맛이 살아있는 수영 잎을 따서 보르시나 국을 끓이거나 굵직한 루바브 줄기를 수확해 파이나 잼을 만들고 싶다면 딱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절대 제-AH를 쓰지 마세요. 이들에게 가장 좋은 비료는 흙의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고 약산성을 유지해주는 유기농 퇴비나 부엽토입니다. 자, 이제 많은 텃밭 농부들에게 놀랄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즉 나무를 태운 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작물 목록에 바로 감자가 포함됩니다. 감자는 칼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 중 하나인데 말이죠. 실제로 감자는 크고 맛있는 덩이줄기를 만들기 위해 칼륨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감자는 약산성 토양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위험한 병인 보통 더댕이병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더댕이병은 덩이줄기에 보기 흉한 궤양이나 혹 같은 것을 만들며 감자를 망가뜨리는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이렇게 병든 감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저장성도 나빠집니다. 토양이 중성이거나 알칼리성에 가까운 땅에 수확을 기대하며 재를 뿌린다면 여러분 스스로 더댕이병이 창궐하기 딱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따라서 감자를 심을 때 재 사용은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재는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하며 토양이 산성임이 확실할 때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밭 토양이 산성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른 비료를 통해 감제 칼륨을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황산 칼륨 같은 비료는 오히려 토양을 살짝 산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더욱 추천됩니다. 특히 씨앗에서 막 올라온 어린 싹들, 모종, 그리고 갓 심은 어린 식물들은 예외 없이 모두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들의 뿌리는 아직 매우 연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이죠. 재, 특히 마른 상태의 목재재는 알칼리성이 매우 강한 고농축 비료입니다. 이것이 어린 뿌리에 직접 닿으면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뿌리는 더 이상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린 식물은 말 그대로 다 죽어 시들어 버립니다. 정성껏 키운 모종이 갑자기 시들거나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과도한 관심, 즉 잘못된 시비 방법에 있습니다. 게다가 pH가 갑자기 강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것은 모든 어린 개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모종이나 묘목을 심을 때 마른 재를 절대로 심을 구덩이, 정식 구덩이에 직접 넣지 마십시오. 혹시 재를 사용하고 싶다면 미리 가을에 밭을 깊게 갈 때 토양에 섞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봄이 될 때까지 재가 토양과 충분히 반응하여 강한 알칼리성이 약해지고 순화됩니다. 어린 모종에 영양을 공급할 때는 성분이 균형 잡힌 전용 복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식물에 좋은 나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재가 다 똑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텃밭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즉 맹독과도 같은 재가 바로 석탄을 태운 재, 즉 연탄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용으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밭에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석탄재는 나무재와 달리 유익한 성분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납, 카드뮴, 수은, 비소 같은 중금속은 물론 위험한 화합물까지 잔뜩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단순히 해로운 수준을 넘어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독소들은 흙 속에 축적되고 결국 여러분이 키운 채소와 과일에 스며들어 그대로 밥상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는 곧 식중독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황화합물은 토양을 급격히 산성화시키는데 이는 대부분의 작물 생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석탄재는 비료가 아니라 독성 폐기물입니다. 여러분의 텃밭에는 절대 발을 들일 수 없는 물질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석탄재밖에 구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죄는 가공된 목재를 태운 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갖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고 이 화학물질들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페인트칠을 한 나무판, 울타리, 창틀 등을 태워 얻은 재는 절대 비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페인트, 니스, 방부제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연소 과정에서 재 속에 고농도로 농축됩니다. 마찬가지로 파티클보드, PB, 합판, 라미네이트 등 가공 목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포르말데히드 수지, 각종 접착제, 그리고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태우면 인체에 가장 위험한 독소 중 하나인 다이옥신이 생성됩니다. 다이옥신은 일단 토양에 유입되면 수년간 남아 여러분의 작물을 오염시킵니다. 강력한 발암 물질인 크로소트로 방부 처리된 철도 침목을 태운 재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제로밭에 비료를 주는 행위는 여러분의 땅과 식량을 의도적으로 독성 물질로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확히 무엇을 태우고 있는가? 텃밭에 적합한 재는 오직 깨끗하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나 식물 잔해를 태운 재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흔한 실수는 바로 가정 쓰레기를 화로나 드럼통에 태운 뒤 그 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플라스틱병, 비닐봉투, 낡은 합성섬유 의류, 그리고 코팅된 종이나 잡지 등을 소각하면 극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의 집합체가 생성됩니다. 저희는 이미 다이옥신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외에도 이 재에는 퓨란, 중금속,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로운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축적 효과, 큐뮬러티브 에펙트를 가지며 체내에 계속 쌓여 결국 암을 유발하고 간 신장 및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해마다 이러한 재해로 밭을 비옥하게 만들면서 여러분은 땅과 자신의 몸 모두를 독성 물질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밭에 사용할 재를 얻는 화구나 난로에는 오로지 장작나무과 순수한 식물성 잔여물만 넣어야 합니다. 그 외 모든 쓰레기는 매립지로 보내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목재의 재를 사용하고 심지어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 양배추나 비트 같은 작물에 잘 주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용입니다. 많이 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모든 작물에 재를 아낌없이 뿌리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재는 사실 고농축 비료에 해당합니다. 토양의 칼륨과 칼슘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온 기랑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은 특정 영양소가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막아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작물은 마그네슘과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양이 충분히 비옥하더라도 식물의 RCP 노랗게 변하는 마그네슘 결핍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 너무 많으면 개화와 결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붕소의 이용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재를 주었지만 토양 내 영양소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원치 않는 역효과를 보게 됩니다. 재 사용에는 적절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가을에 흙을 갈아엎을 경우 제곱미터당 한두 컵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웃거름으로 액체 비료 형태로 사용할 때는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다른 흔한 화학적 실수는 잿과 질소 비료를 동시에 시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질산 암모늄,
황산암모늄 같은 암모늄계 비료나 퇴비, 닭똥 같은 유기질 비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아시다시피 잿은 강한 알칼리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 환경에서 비료 속에 있던 암모늄 질소 NH, 포플러스템치는 암모니아 가스 NH3로 변하면서 공기 중으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녹색 성장에 필수적인 귀한 질소 비료가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식물들은 정작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돈을 허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 두 종류의 비료 시비를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소 비료는 봄철에 주고 잿은 가을에 주는 식으로 말이죠. 만약 같은 시즌에 시비를 해야 한다면 잿과 질소 비료 사이에 최소 3주에서 4주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각각의 비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젤을 인산 비료, 특히 슈퍼인산 비료와 섞을 때도 발생합니다. 인피, 포스포러스는 식물의 에너지원과 뿌리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슈퍼인산 비료에 들어있는 이는 물에 잘 녹는 형태로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어내는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이 수용성인이 재 속에 포함된 칼슘 및 마그네슘과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인산 칼슘과 인산 마그네슘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유용하고 흡수 가능했던 인산 성분이 식물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돌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흙 속에 남아있긴 하지만 쓸모없는 형태로 변하는 것이죠. 비료를 주고 돈까지 썼는데 정작 식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와 마찬가지로 재와 인산 비료를 따로 시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인산 비료는 파종시 구덩이에 넣고 재를 녹인 용액은 몇 주 뒤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킨다면 각 비료의 잠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 이 정보를 방금 알게 되었는데 이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 화단이나 악기는 측백나무 밑동 주변에 재를 듬뿍 뿌려버렸고 지금 식물의 상태가 안 좋은 걸 발견했다면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상황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재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양의 pH를 해당 식물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흙을 천천히 산성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산성 재료로 멀칭을 하는 것입니다. 침엽수 잎, 소나무 껍질, 상층 토탄, 침엽수 톱밥 등을 사용해 보세요. 이러한 재료들은 서서히 분해되면서 토양에 필요한 산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면 원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전용 산성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거나 구연산 또는 수산을 물에 녹인 용액으로 토양에 관수해 줄 수 있습니다. 콜로이드 유황을 흙에 섞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산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식물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산성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위험하다면 대체 무엇으로 영양을 줘야 할까요? 다행히 선택지는 많습니다. 침엽수, 수국, 진달래과 식물 등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위한 전용 복합 미네랄 비료가 따로 있습니다. 포장재에는 보통 침엽수용, 수국용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죠. 이 비료들은 해당 식물의 요구에 맞춰 성분이 정확히 균형 잡혀 있으며 대부분 산성 또는 약산성 반응을 띠기 때문에 필요한 산도,
즉 pH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기물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유기물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산성 성질을 가진 피트모스가 아주 잘 맞는데 이것은 식물을 심을 때 흙에 섞어주거나 멀칭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엽수 낙엽, 나무 껍질 또는 톱밥을 이용해 만든 퇴비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토양을 알칼리화시키지 않으면서 식물에 칼륨을 공급하기 위해 황산 칼륨 용액을 물에 타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식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비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이야말로 정원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들으면 제가 마치 절대악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쟤는 매우 강력한 원예 도구이며 모든 도구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들에게 제가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바로 알칼리성 또는 중성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등 모든 종류의 배추가 채소입니다. 이들은 알칼리성 토양에서 뿌리혹병, 키일라에 덜 걸립니다. 그리고 비트, 오이, 호박, 애호박, 토마토, 고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작물들은 재 속에 들어있는 칼륨과 미량 원소에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또한 장미, 클레마티스, 모란 작약처럼 재를 좋아하는 화훼류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장 사용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를 사용할 때는 가을에 땅을 뒤엎을 때, 즉 가을가리 시에 제곱미터당 종이컵 한두 잔 분량을 기준으로 흙에 섞어주세요. 또는 생육기 동안에는 액체 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잿물재를 우려낸 물을 만드세요. 재 한 컵을 물 10리터에 넣고 이틀 정도 우려낸 다음 포기당 0.5리터에서 1리터씩 뿌리 주변에 관수해 줍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토양과 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재의 모든 이점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흙을 중화시키는 재나 다른 자재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의 밭이나 정원 토양의 실제 산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원예 용품점에 가면 저렴한 리트머스 종이와 측정 눈금이 포함된 간이 테스트 키트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발의 여러 곳에서 흙 샘플을 채취하고 증류수와 섞어 가라앉힌 다음 지시약을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몇 분 안에 여러분 토양의 정확한 pH 수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토양이 강할 칼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는 물론이고 고토석회 같은 중화자재 사용이 모두 금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땅이 너무 산성이라 적합한 작물에 적당량의 재를 넣어주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간단한 분석 덕분에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비료 비용을 절감하며 모든 식물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것이 풍성한 수확과 건강한 정원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재가 만능이라는 통념, 즉 재 만능설에 대한 오해를 풀어봤습니다. 재는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절대로 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침엽수, 진달랫과 식물, 철쭉, 블루베리 등 그리고 수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감자나 시금치, 옥살산이 많은 채소, 그리고 어린 모종에도 사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석탄재나 가공 목재,
혹은 쓰레기를 태운 재는 피하시고 반드시 순수한 나무재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재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밀한 도구죠. 이 영상이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실수를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다른 텃밭 노하우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텃밭에 재를 사용하시나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실수를 해보셨거나 반대로 재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